몽테뉴의 말, 에세. 미셸 드 몽테뉴. 시작하는 글. 나 자신이라는 세계를 재료 삼아 인간을 치열하게 응시하고 삶을 위로하다. 몽테뉴는 1533년 프랑스 남서부 도르도뉴주의 생미셸 드 몽테뉴 마을에서 태어났다. 보르도 근교에 자리한 이곳에는 몽테뉴가 태어난 곳이자 마지막 숨을 거둔 성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보르도는 와인의 산지로 유명한 지역으로 이 마을 역시 포도 향기로 가득한 평화롭고 한적한 곳이다. 몽테뉴가 태어나 활동한 16세기 프랑스는 역사상 최대의 혼란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보통 타국과의 분쟁을 떠올리기 쉽지만 국민에게 있어 더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은 내전이 아닐까 한다. 게다가 그것이 종교의 이름을 내건 분열과 정쟁이었으니 당시의 프랑스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혼란에 휩싸였을 것이다. 종교전쟁이나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내가 처음 이 학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의 잔인무도함에 오싹했던 기억이 있다. 나라가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으로 분열된 프랑스는 이어진 권력투쟁으로 유례없는 무질서 속에 내던져졌다. 몽테뉴는 더없이 혼란했던 그 시대의 공직자로서 분투했다. 그가 어느 정도 힘겨운 싸움을 벌였는지 소개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검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중재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다는 사실만 언급해둔다. 몽테뉴가 사상가라고 일컬어지게 된 이유는 그가 학자여서가 아니라 에세라는 책을 남겼기 때문이다. 몽테뉴는 대사상가이자 모럴리스트의 시조라고도 불리지만 확고한 사상체계를 구축하지는 않았다. 그런 까닭에 그의 이름은 철학사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스칼, 루소, 니체를 비롯한 세계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에세를 읽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럴리스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니체가 모럴리스트에 관해 평한 글을 짤막하게 소개한다. 그들은 진실하며 위선이 없다. 독일의 모든 형이상학자의 저서를 다 모아도 따라올 수 없는 현실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 어리석음과 무기력, 허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럴리스트의 책을 읽어야 한다. 몽테뉴가 대사상가가 된 것은 본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후세의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몽테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훗날 아무도 내 글, 제세를 읽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장에 실린 구절이다. 앞서 공직자로서 분투했다고 소개했는데 모럴리스트에게 발로 뛸 현장이 있었다는 점은 특필할 만하다. 대표적인 모럴리스트로는 라 로슈푸코나 파스칼이 있는데 그들 역시 각자의 현장에서 싸우며 살아남은 이들이다.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며 소임을 완수하고 친구와 가족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몽테뉴는 5명의 어린 딸을 잃었다. 일생을 살아냈다. 요컨대 그들의 글은 펜이 아니라 피와 살로 쓴 것이다. 수백 년 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모럴리스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삶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편 몽테뉴의 균형 감각은 도로지 현장에만 치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부름에 따라 현장에 나서기도 했지만 자기 성찰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고 성찰하는 장소에도 특유의 고집스러움을 보였다. 어떻게 보면 몹시 자기중심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후세에 전해질 메시지가 착실하게 다듬어졌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더라면 몽테뉴가 훗날 대사상가로 불리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몽테뉴가 에세를 집필하며 사색한 주제로는 죽음, 삶, 판단력, 덧없음, 무상, 무지, 자연 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답을 내리지 않는다. 그저 자기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적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글은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대개 시사점을 던지는 데 그친다. 이 또한 그의 매력 중 하나다. 몽테뉴는 결코 자신을 현실과 동떨어진 존재로 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는 결혼과 맞지 않는다. 결석은 몹시 고통스럽다. 대머리가 뭐 대수란 말인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르겠다. 즐겁지 않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고함을 지를 때도 있는 법이다.
이처럼 몽테뉴가 기록한 다양한 생각과 감정은 우리도 익히 경험하는 것들이다. 몽테뉴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의 탁월한 통찰력은 현대의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다양성과 지식, 정보에 관해서 몽테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다양성으로 따지면 나라는 존재가 가장 일정하지 하지 않은가? 지식에 휘둘리지 마라. 지식을 활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중용에 대한 사색 또한 그가 가진 뛰어난 균형 감각의 산물이다. 단정하지 않는다. 그저 나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덕은 절벽 꼭대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60의 나이에도 배우는 자세로 살고 싶다. 이와 같은 문장에서 몽테뉴의 품격을 엿볼 수 있다. 에세라는 제목은 프랑스어 원제를 그대로 발음한 것으로 에세는 시험, 시도라는 뜻이다. 영어로 통용되는 글쓰기 형식 데세이가 여기에서 유래했다. 에세이의 동의어로는 수필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이 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그저 손 가는 대로 적은 에세의 가장 큰 매력이자 중심 주제는 나이다. 그야말로 나를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수백 년도 전부터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자 진정 흔들리지 않는 내가 존재하는가? 에세는 현대인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담담한 위로를 전한다. 나보다 타인의 눈을 더 신경 쓰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타인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가?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 이 결과는 아무래도 좋다. 그럼 장황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문학가 포르티나 스트로프스키가 소개한 에세를 읽는 법을 소개한다. 고지곳대로 읽으려 하지 말고 에세와 대화하라. 반복해서 펼치고 닫는 사이에 몽테뉴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이제 몽테뉴와 함께 멋진 여행을 떠나보자. 본 보이아지. 오타케 게이. 자기 생각을 꾸밈없이 꺼내라. 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주저되는가? 망설여지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없기 때문일 테다. 그 마음을 잘 안다. 나 역시 내 능력이 미덥지 않으며 자신있게 의견을 피력하는 일도 흔치 않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한치의 꾸밈 없이 꺼내 놓는다. 다른 이의 의견에 비해 허점투성이로 보일지언정 억지로 포장하려 하지 않는다. 결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포장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나다운 생각을 인정할 수 있다. 이대로 충분하다. 어느 화가가 내 초상화를 그려주었다. 화폭에는 듬성듬성한 머리숱의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있었다. 나는 만족스러웠다. 저것이 바로 내 모습이기에 벗겨진 머리도 흰머리도 주름진 얼굴도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초상화를 보며 한탄은커녕 드디어 나도 여기에 이르렀구나 으라며 기쁨을 느꼈다. 외양뿐 아니라 생각과 견해도 마찬가지다. 내 생각이 타인의 것보다 보잘것없이 여겨져도 그것이 내가 품은 생각이다. 내 생각은 내가 믿는 것이기에 다른 누가 믿든 믿지 않든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무엇도 감추지 않고 어떤 일도 한탄스러워할 필요 없이 흔들리지 않는 나란 없다. 당신은 흔들림 없는 자신을 본 적이 있는가? 언제 어디서나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좋으니 나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내가 그랬듯이 자기 자신을 찬찬히 주에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럼 자신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게 될 테니. 그리고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야만 가능함을 알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단 이야기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나 자신을 즐기기로 했다. 결국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당신은 이상을 추구하며 가는 곳마다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제 손으로 자신을 계속 밀어내는 행위나 다름없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라는 격언은 매우 유익하고 단순하다. 하지만 나처럼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몹시 어려운 일인지 그들도 이를 지키리라 다짐하면서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래서 나는 내 기질인 흔들림과 불확실성을 즐기기로 했다. 당신도 함께하면 어떨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어떤 일에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특별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려고 하는가? 나는 그저 보통의 사람이다.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못마땅한 일이 계속되면 울적해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것도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이 항상 웃는 얼굴로 있을 수만은 없는 법이니까. 자, 그렇다면 불쾌하고 불편한 일이 이어질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그런 곳에 머무르지 않고 속히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한다. 나는 어떤 특정한 곳에서밖에 머물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므로 나를 불완전한 채로 둔다. 완벽을 추구하며 스스로 그리 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상적인 완벽을 좇다 보면 언젠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온다. 빚은 짐이 될 뿐이다. 그 짐이 무거울수록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을 불완전한 채로 두는 편이 낫다. 나는 그런 불완전한 나와 약속한다. 약속이란 대개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이다. 다른 누구와도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자신과 한 약속이다. 타인과의 약속은 속박이지만 자신과의 약속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길 바에는 차라리 법을 어기고 감옥을 부수는 편을 택하겠다. 진정한 가치는 의지에 있다.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하는 힘인가 아니면 이성인가? 그것들 역시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겠지만 진정한 가치는 의지에 있다. 사회적 지위나 가문 혹은 재산의 의지가 깃들리 있을까? 갑옷과 검의 의지가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도 거기에서 의지를 찾을 수는 없다. 이 순간 우리는 불운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이 기회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 의지는 불행과 역경 속에서 발현된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확신을 조금도 내려놓지 말고 오히려 그 행운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웃는 얼굴로 기꺼이 살아가자. 한 발 후퇴도 전진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다. 스스로 우수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얼마나 자기를 고집하는 인간인지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나이기에 늘 앞으로만 나아갈 수는 없다. 종종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데 나에게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것도 전진이다. 후퇴란 걸어온 길을 수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결코 수정하지 않는다. 만약 에세를 고쳐 써야 한다면 나는 같은 분량의 에세를 새로 쓰는 쪽을 택할 것이다. 중용이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중용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 중용을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중용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우선 중용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용이다. 젊은 시절의 체력과 기력, 외모를 유지하려 함은 지나친 바람이다. 자연의 것이 중용이다. 자연에 없는 것을 바라는 일은 이치에 어긋난다. 울고 싶은데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 육체의 쇠퇴는 한탄할 일이 아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마냥 웃고 있을 수도 없다. 중용은 정신의 평온이기도 하다. 나는 나에게 맞는 속도로 달리며 그 속도는 천천히 달리는 것이다. 이 또한 중용일 테다. 찾는 것은 내 안에 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 구멍을 메우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자기 내면이 어떠한지 모르기에 바깥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 중마에 올라타 높이 선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중마에 오르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며 걸어야 하는 것은 나의 다리가 아니던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높은 옥좌에 앉은들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의 엉덩이로 앉아 있을 뿐이다. 나라는 존재를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처럼 무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나란 없다. 언제나 변함없는 확고한 나 자신으로 있기를 바라는가? 오히려 그 같은 마음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불확실한 채로 놓아두기로 했다. 답이 아니라 의문인 상태로 두는 것, 분명한 알미 아니라 무지라는 본연의 상태에 몸을 내맡긴다. 우리는 분수에 맞지 않는 고상한 것들을 상상하곤 한다. 이는 경마장에서 전력 질주하는 경주마를 보며 그 말의 전부를 안다고 속단하는 것과 같다. 풀을 뜯는 시간, 마구간에서 쉬는 시간도 말의 역량을 이루는 요소다. 말은 경주하는 순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테다. 그 중에는 나태한 모습이나 인정하기 싫은 모습도 있으리라. 그러나 고급인 것도 저급인 것도 모두 당신 자신이다. 자신을 드러내라.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주어진 재능이 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을 드러내는 힘이다. 나는 학문에 매달리지 않는다. 학문이란 나 자신에게 몰입하기 위한 수단이다. 나는 남을 가르치지 않는다. 나 자신을 가르친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이 가진 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 당신은 어떤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실패를 피하려고 혹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라는 말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그 천부적인 힘을 묻어두고만 있지는 않은가? 흔들림이야말로 나 자신이다. 자신의 결점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그 결점으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내 결점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내 정신의 발걸음은 정처 없이 헤매며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다. 내 정신의 얼굴은 종잡을 수 없이 변화하며 같은 표정을 짓는 법이 없다. 자기 내면의 흔들림을 묘사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만약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흔들림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일 것이다. 흔들리는 모습을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거나 거부하지 말라. 결점이든 질병이든 습관이든 그것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정성스럽게 묘사해보자. 우리는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나 자신이다. 자만심에 사로잡히는 원인. 자만심에 빠지는 데는 원인이 있다. 자기 자신과 표면적으로만 교류하고 있다는 게 그것이다. 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더 기고만장해진다. 진짜 모습과는 무관한 마치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 환상적인 자아를 만들어낸다. 만약 당신의 내면에서 자만심을 발견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자. 남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을 조금만 위로 올려보라. 나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를 짓밟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수천 수만 명은 있을 테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어야 한다. 역경에 처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날 생각부터 하기 마련이다.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도 도망치는데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 자신뿐이다. 주어진 운명을 피하거나 떨쳐내거나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 힘겨운 상황을 계속 견뎌낼 힘도 없다. 상황이 나에게 맞춰주는 일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상황에 순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을 믿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는가? 나는 남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권위나 실적은 없지만 나 자신을 믿는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나는 매일 변화한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아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당신이기에 자신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이라는 거울에 비춘다.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 모습을 거울에 바르게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 거울은 자연이다. 인간이 만든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왜곡시킬 것이다. 반면에 자연은 언제나 정확하다. 지금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관점과 견해, 관습이 있고 그 모든 것에는 제각각 그럴싸한 이유가 붙는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나 그 판단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늘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이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자연이다. 자연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성격 혹은 성향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지 마라. 우리는 종종 당신은 어떤 성격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궁금해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나 성격이나 성향이라는 틀에 나 자신을 가둬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자칫 인생을 허투루 보낼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어느 한 가지 삶의 방식을 고수하거나 자신의 신조에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닌 근본적인 힘은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다. 다양한 일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은 불규칙하게 흐르는 법이다. 만약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이라는 것에 얽매인다면 자신의 인생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나의 모습 중 일면일 뿐이다. 이 멍청이, 나는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치지 않는 날이 없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바보 멍청이라는 핀잔을 들은 적이 있는가? 혹은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아랫사람을 꾸짖을 때 나는 진심으로 불호령을 내린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이런 바보 같으니 라고 야단친다. 다만 거기까지다. 상황이 일단락되면 그 같은 멸칭을 그 사람에게 붙여두지 않는다. 잘못을 짚고 꾸짖은 후에는 자네는 잘하고 있어 하고 격려하기도 한다. 이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멍청이는 수많은 나의 모습 중 일면일 뿐이다. 그것이 나의 정의가 될 수는 없다. 이웃을 바라보듯이 자신을 관찰한다. 나는 한 명의 이웃을 바라보듯이 나 자신을 고찰한다. 한 그루의 나무를 관찰하듯 거리를 두고 세심히 살핀다. 이것이 어려울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올감해지도 않는다. 나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너무 괴리된 나머지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도 없다. 당신도 자신을 관찰해보자. 과연 당신은 어떤 자신을 인정하게 될까? 다만 이것만은 조심하자. 자신에 대해 본 것 이상을 말하는 것도 보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모두 자신을 향한 모독이 된다는 것을. 타인에게 나를 내주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남에게 자기 재산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타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불평하지 않는 듯하다. 왜 그럴까? 그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를 위해 일을 한다. 자기 재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 그들이 복종하는 나 아닌 다른 무언가에 자신을 빌려주고 있다. 자신을 내주고 완전히 지배당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일한다. 안절부절 못하고 항시부산하게 돌아다닌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듯이 행동한다. 그도 그럴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깥에서 찾고 있으니 말이다. 자신으로부터 한번 멀어져 보자. 휴식과 환기를 위해 여행을 다녀오고도 삶이 별반 나아진 게 없다고 투덜대는 이에게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야 그럴 수밖에. 자네는 여행에 자신을 함께 데리고 갔으니 말이야. 자신을 사슬로 묶어 어디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는 일상의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만약 막막한 근심을 안고 있거나 무언가로 힘들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다.
나라는 존재를 한 번쯤 떼어내고 바라보자.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기록해보자. 그러고 난 뒤 자신을 되찾으면 된다. 나에게 최대한 낮은 가격을 매긴다. 나는 애당초 나 자신에게 최대한 낮은 가격을 매기려고 애썼다. 그래서 지위나 훈장을 받든 받지 않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세상의 기준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일도 세상의 시류에 좌우되는 일도 전혀 없다. 비난을 받을지라도 애초에 나 자신을 낮게 평가했으므로 약간의 인내심만 가진다면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 같은 사고방식 덕에 내 인생은 꽤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 자, 당신은 스스로 얼마의 값을 매기고 있는가? 스스로를 해치지 마라. 통풍에 걸린 한 남자가 말했다.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소시지와 햄과 소 혓바닥을 저주한다네. 그러면 조금은 속이 후련해지거든. 이 남자를 비웃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이란 그런 것이니까. 우리 영혼은 붙잡을 대상을 내주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무엇에든 매달리려 한다. 엉뚱하고 거짓된 대상을 만들어 화살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한다. 분노와 고통 속에서 휘두른 주먹은 반드시 목표를 벗어나 딱딱한 것에 부딪힐 것이다. 아픈 것은 누구겠는가? 바로 나 자신이다. 자, 이렇게 당신은 영혼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이 물음은 내가 건네는 선물이다. 매일 자기 자신에게 묻다 보면 당신의 나날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나 자신을 주제로 삼는다는 것. 누군가는 나를 두고 이리 충고할지 모른다. 저 자신을 주제로 삼아 글을 쓴다면 그건 본인이 희대의 유명한 인물일 때 가당한 일일 거야.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어야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맞는 말이다. 창밖을 지나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보기 위해 집안일을 멈추고 고개를 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게도 일도 만사 제쳐두고 누군가가 궁금한 이유는 그 사람이 유명인이기 때문이다. 이리 생각하면 자신을 널리 알려도 되는 것은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에 한정될 수 있겠다. 뭐 일리 있는 말이다. 다만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교회나 광장에 세울 훌륭한 동상을 구상하는 게 아니다. 나는 서재 한 구석에서 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과 즐기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나를 소재 삼아 글을 쓴다. 사상은 유익하고 편안하면 된다. 길바닥에 앉아 바구니 짜는 일을 비천하다며 깔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권력이나 영향력을 원하는 것일까? 그런 사람들의 고상한 언변이야말로 저속하다. 내가 살림살이에 능란하지 않다며 농기구를 사용하는 법, 포도주 만드는 법, 정원수 관리하는 법, 식용풀이나 과일나무의 이름과 모양, 음식의 이름과 조리법, 복식의 명칭과 가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나를 몹시 괴롭게 한다. 나에게 그런 지식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사상을 이용해 탑을 세우고 높은 곳에서 세속을 내려다보려는 야망은 추호도 없다. 나에게 사상은 겸손하고 유익하며 편안한 것이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건전한 사상이다. 재산이나 지위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통풍 발작이 일어났을 때 군주라는 지위나 의리의리한 궁전, 재산과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무리 금은 보화로 몸을 치장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호라 할지라도 고통이 완화되거나 통증으로 이를 악물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품격은 속임수나 위장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드러난다. 말을 칭찬하는 것은 마구가 화려해서가 아니며 개를 칭찬하는데 목줄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사람 많은 지위나 벼슬, 입은 옷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